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견해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가 말이죠. 이제 법조계를 벗어나서, 허기야 뭐 법조계 하면 뭐 굉장히 넓은 의미니까요. 예, 그러니까 변호사 세계를 벗어나서 이 대학 교수 사회까지 확 번지고 있습니다. 불길이 번지고 있어요. 번질 수밖에 없죠. 아니 좀 뭘 이재명 방탄하다도 어느 정도껏 해야 되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든지 과하면 사과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뻔한 이재명의 방탄. 방탄도 말이죠. 정상적으로 방탄을 쳐야지. 예? 항소 포기하지 말라? 이게 일개 법무차관 전화 한 통화로 될 수 있겠느냐. 아니 법무차관이 간이 부어도 앱만 부어야지. 지 멋대로 야도 항소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세 가지 선택지.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있죠. 아니 그러면 이 상황에서 누가 거짓말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까? 이진수 차관이 거짓말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부르지는? 아니면은 방어벽을 치고 있는 노만석이가 거짓말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까? 방어하는 사람이 힘이 없어. 거짓말했다는 죽으니까 거짓말 하라고 해도 못해. 노만석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이진수는 살아나려고 개인이 살만 아니라 이재명과 이재명 정권을 살리려고 나는 그런 적이 없어. 그렇지만은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구체적. 예? 이러니까 이게 지금 이 법학 전문 교수들까지 나서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검사, 이 항소 포기 문제가 지금 이제 법조 학자들에까지 번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배임죄 폐지. 사실요, 이 배임죄 때문에 한국에서는 경영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는 뭐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재계에서도 그동안에 이거 배임죄가 너무나 강하니까 배임죄를 벗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형법이 엄해서. 그래서 배임죄 폐지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동안에도 나왔어요. 자, 그런데 뭐든지 오얏 나무 밑에서는 갓도 고쳐 쓰지 말라. 이거 어른들한테 여러분들 많이 들었잖아요. 예.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해필이면 항소 포기와 거의 동시에 검사 파면병이 나오고 그와 동시에 배임죄 폐지가 나왔냐 이거요. 시기가, 타이밍이 왜 해필이면 여태 가만히 있다가 수년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배임죄 폐지를 끌어냈냐 이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지금 비판. 이게 배임죄도 결국 이재명이가 지금 배임죄 걸린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대장동 배임죄, 그 다음에 법카 배임죄 어마어마하게 걸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재명 방탄이네. 그래서 반대 논리가 더 압도적으로 세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런 걸 가지고 오늘 조선일보에 제가 좋아하는 아주 훌륭한 논설실장이 오늘 칼럼을 썼어요. 자, 오늘 칼럼을 써가지고 요 칼럼의 제목은 4천억 도둑질을 완성해준 최후 조력자 그분. 예. 그래서 억지 항소 포기로 대장동 도둑질의 마지막 퍼즐을 채워주는 걸 보면서 그분은 확실히 존재한다는 확신을 굳히게 됐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박정훈 칼럼을 여러분께 그대로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이제 다행스럽게, 그러니까 이것도 사필 규정이죠. 법치주의가 그나마 판사 한 명에 의해서 살아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조선일보에 지금 변호사 출신의 양은경 기자가 썼잖아요. 왜 검사들은 집단 행동을 하는데 판사들은 이렇게 집단 행동 하나도 못하느냐? 그런 판사들이 바보라서가 아니다. 판사들은 판결 하나로 정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말을 아낄 뿐이다. 이런 취지의 칼럼을 한 2, 3주, 한 달 전쯤에서 쓴 것 같아요. 저도 방송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이번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박성재 전 장관 영장 기각 마지막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물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이런저런 이제 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워싱턴에 있는 모스탄 대사.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말이죠. 우리 한국 정국을 갖다가 빤히 꿰뚫고 있는 몇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탄원서를 써냈다는 겁니다. 이 탄원서를 박주현 변호사가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영향을 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거 판사가 아니니까 잘은 모르겠지만은 물론 영향을 전혀 안 줄 수는 없겠죠. 왜?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8월 25일 날 정상회담할 때 이거 뭐야, 한국, 지금 이제 목사님들 전부 압수수색하고 앉아있고 말이지, 미군 기지도 압수수색하는 거, 이거 혁명 일어나는 거야? 수청하는 거야? 뭐야? 딱 이렇게 열불이 올렸잖아요. 열불. 그러니까 이거 트럼프 대통령 뒤에, 왜냐하면 모스탄 뒤에 트럼프가 있잖아요. 모스탄 측근이니까 모스탄도.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영장 전담 판사의 이 판결문 내용 이런 걸 그리고 우리가 상식, 법과 상식을 통해서 본다면 아니 황교안 전 총리가 계엄 지지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가 말이죠. 이거가 내란 선동선전이다. 이렇게 여기에 동의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예,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상식적 판단에 다소간의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뒷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요. 여러분들께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해 드리겠는데요. 우선 말이죠. 이 배임죄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요, 참여연대 측에서 이재명 정부 민주당의 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로 배임죄 폐지와 관련된 긴급 자담회가 열렸어요. 예. 긴급 자담회. 이건, 자, 그래서, 요 정도로 이제 지금 배임죄, 말하자면, 이 공론화 과정을 지금 아주 급하게 밟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타임 스케줄이 나왔어요. 타임 스케줄이.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지금 법무부에서 비공개리에, 비밀리에 보관발에 의하면은 내년 초까지 상반기에 요거를 완성시키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요. 이거 민주당은 뭐 1인만 터지면 TF 만들잖아요. 그래서 경제 형벌 민사 책임 합리화 TF를 만들었는데 13일 날 법무부로부터 배임죄 폐지 준비 현황을 비공개로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법무부는 뭐라고 주장했느냐? 대체 입법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잡고 교수를 비롯한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워킹 그룹을 꾸려서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참고적으로요. 당청은 지난 9월 달에 배임죄는 폐지한다. 이런 원칙적 방침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왜냐? 이 배임죄가 너무나 지금 적용 범위가 넓고 모호해서 웬만하면 다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30여 개의 다른 법을 거쳐서 개별 입법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본래 민주당에서는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는데 최근에는요. 내용이 방대해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밝힌 가운데 법무부가 내년 상반기야 이렇게 기한을 딱 설정하게 된 겁니다. 왜? 이재명 방탄 빨리빨리 완성시켜야 되니까. 자, 그래서 배임죄는요, 특히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고, 그런 측면에서 정부 여당도 배임죄 폐지하고 대체 입법 필요성을 쭉 설명해 온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정치권에서는요,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해소와 관련이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도 기소됐더니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이재명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핵심 혐의가 뭐였느냐? 배임이에요, 배임. 그러니까 배임죄가 아예 없어지면은 모두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특히 말이죠. 이번에 1심 재판부, 대장동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마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죠. 여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거 이거는 부작용이 예상이 된다. 그렇지만은 배임죄가 현존하는 한 법원은 구속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배임죄 폐지가 부작용이 굉장히 크다. 이 조영호 판사가 상당히 길게 입장을 내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검찰의 항소 포기 사건이 퍼지고 있어서 자, 정부는 본래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딱 지금 항소 포기가 일어났을 때 더 강하게 가열차게 내년 상반기까지야 딱 못을 박은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수년간 논의회만 해왔지 실행화 단계로까지 접어들진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이 법무부의 이 비밀리에 보관 내용에 보면은 내년 상반기로 잡혀져 있다는 겁니다. 왜? 이재명의 이 차원이 방탄 조치가 더 급해진 것이죠. 네. 그래서 재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배임죄 폐지를 놓고서 입장이 엇갈리는 것도 입법 과정에서 이제 하나의 변수가 되는 겁니다. 재계는 이 배임 리스크, 이 대기업 총수들의 배임 리스크를 갖다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합니다. 반면에요,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에서는요, 배임죄는 경영진의 사익 편취를 억제하는 장치다. 예, 배임죄가 있어야 경영진의 사익 편취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하자면 진보 골수 좌파 단체에서는 이 배임죄를 없애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배임죄를 없애버리면요. 쉽게 얘기해서 배임죄를 없애버리면 이재명에 대한 대장동 재판 그리고 백현동 재판은 자연스럽게 면소 판결을 받는다는 겁니다. 면소 판결을 받아요. 예. 그리고 이제 법과 이것도 면소 받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장동, 백현동, 그 다음에
경기 법과 요 유용 사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면소 판결을 받는 겁니다. 왜? 형소법 326조가 범죄 후 관련법이 개정 또는 폐지될 경우에는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이 대장동하고요, 백현동,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한 재판으로 묶어져 있죠. 경기복화, 그러니까 이제 5개 중에 남는 게 공직선거법하고 위중교사 송금인데, 이 대북 송금 사건은 지금 이화영이 완전히 무죄로 끌고 가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빠질 수 있어. 그리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도 허위사실 유포, 이거를 아예 없애버려. 그리고 이것도 빠져. 위중교사만 남아요. 근데 위중교사는 이미 1심에서 무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부 다 무죄 또는 그러니까 이제 죄를 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죄를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 여권에서도 이상직이라든가 최문순이라든가 박삼구 이런 사람들도 지금 배임죄가 폐지되면 말이죠.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라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배임죄 폐지가 말이죠. 이 사회적으로 제대로 공론화 과정을 밟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배임죄는 없애고 법 왜곡죄는 신설하고 그리고 또 검사 파면법은 또 만들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말이죠. 재판 리스크를 완전하게 없애버리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치밀한 지금 민주당의 작전이냐. 그래서 말이죠. 요와 관련된 내용이 자료 화면으로 하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으로. 이재명의 이제 그 사법 리스크. 오래간만에 말이죠. 자료 화면을 하나 제가 띄워드릴게요. 예. 그러면, 이게 말이죠. 그 5개 재판이 그러니까 싹 다 물건너가는 거예요. 싹 다. 배임죄 하나만 이제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전부 다 이번 대장동 사건에서 항소 포기하는 바람에 다 끝나는 겁니다. 자, 재판 리스크 대응. 대장동 비리 사건을 항소 포기했어. 예. 일반 배임죄만 청구했거든요. 특가법은 아니고 배임죄를 폐지해버려. 그러니까 이제 대장동 백현동은 면소 판결. 아예 판단을 못해. 그 다음에 법 왜곡죄를 신설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사건 기소했던 검사들은 또 법 왜곡죄를 신설해서 형사 처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장동하고 대북 송금 사건은 국조청문회 상설 특검을 만들어가지고 이 대통령 기소 검사들 갖다가 법적으로 처분하는 거예요. 예. 이게 공포 정치가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재판중지법 추진하다가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당 인사들이 검찰, 이 대통령 사건 모두 공소 취재하라. 왜? 재판중지법 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서 여론 역풍이 커지니까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재판중지법 안 해도 돼. 그거 헌법 84조만 갖고도 충분한데 뭘 하고 재판중지법 새로 만든다고 그래서 난리를 치는 거야. 하지 마. 딱 그랬잖아요. 정청래 한꺼번에 깨갱하고 꼬리 내렸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재판중지법 갖고 여론의 역풍을 맞느니 공소취소 쪽으로 쫙 몰고 가는 거예요. 공소취소. 예, 이게 여권의 현 전략이 되는 겁니다. 예. 자, 이거는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항소포기를 해서 이제 검사 파면법까지 만들고 징계하겠다, 항명이다, 분쇄하겠다. 이게 민주당의 기본 시각이에요. 분쇄, 징계, 예, 처벌. 그리고 또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이거는 그런 검사 옷만 벗기는 게 아니라 옷 벗고 나서 가서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검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변호사를 해야 되잖아요. 변호사도 못하게 변호사법도 개정해버려. 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이를 수사하거나 기소하거나 재판을 유죄화시켜 때려서 변호사로 나와 끝까지 추적하는 겁니다. 끝까지. 네? 끝까지. 야, 그러니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상상하나 할 수 있는 거냐고요. 네?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불글불글 끓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오직해야 노만석이도 말이죠. 이거를 갖다가 항몽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검찰 내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여권 이런 검사 파면법, 그리고 이제 변호사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지금 불만이 지금 전국, 그 다음에 전 계층으로 쫙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조계까지 치고들고 있고 법조계 중에서도 교수 사회까지 치고 들어가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영수 고려대 이제 법대 명예교수인데 검찰청 폐지부터 검사들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냐?
어느 순간부터 검찰이 정상화가 아닌 검찰의 무력화가 목표인 것처럼 변질돼서 검찰청 폐지, 나아가 검사 징계급까지 나가는 것 같다. 그리고 이창현 외대, 한국외대 법대 교수는요,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파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급하게 추진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이번 항소 포기 사태로 징계하려는 것처럼 보복으로 보이지 않는가. 동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예, 그리고 민만기 성균관대학교 법대 교수는요,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도록 한 거는 그만큼 검사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규정이었는데 쉽게 파면이 가능하게 되면 검찰 독립성이 많이 약화될 것이다.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조치가 나오는데 말이 개혁이지 실제로는 정권 입맛에 맞는 조치가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예, 안타깝다. 자, 그래서 이 검사 파면법은 심지어 말이죠. 예, 검사를 갖다가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이 파면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파면을 하면 이제 탄핵밖에 없잖아요.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검찰총장도 멋대로 잘라낼 수 있게 검사 파면법을 뜯어 고치겠다는 겁니다. 예.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이게 이제 지금 검찰, 변호사, 그리고 대학 교수에까지 확 퍼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검찰 내부가 말이죠. 지금 격앙된 사태다. 그래서 권력을 거스는 수사는 아예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와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검사 징계는 엄격하게 한 것이 이게 법 취지예요. 근데 이런 법 취지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법을 뜯어 고쳐버리니까 그래서 이 비판적인 의견을 제기하는 것이 과연 항명이냐.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조희영 전주지검 이 보호관도 말이죠. 이 검사징계법이 정치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냐. 이건 동의하기 어렵다. 네, 동의하기 어렵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검사들의 반란을 가용한 법적 행정수사를 총동원해서 지지 분사하겠다고 한 발언이 하겠다면서 발의한 법안이 검사 파면이 가능하게 한 검사징계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냐? 저의 상식으로는 도통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훈희 남부지검 3부장 검사도 이게 어떻게 항명이냐? 예. 그래도 아직은 아예 이게 검사가 징계받아야 할 사안인지 구분할 것이다. 예. 자, 그래서 이 법 쪽에서 말이죠. 이거는 상권 분립, 헌법상 상권 분립 정신을 위반한 것이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의 파면을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와야 가능하게 한 것은 검사는 단순 행정기관이 아니라 공익을 대표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준사법적 기관이기 때문이다.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지시 간섭 없이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한데 검사 징계법이 통과될 경우에는 앞으로 정치 권력에 의해서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런 지금 불만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요, 국조도 추진하고 법무장관 모든 수단을 다 써서 중징계를 해라. 그래서 변호사 개업도 저지해야 된다. 예, 이런 지금 강공 입장을 지금 민주당 지도부, 정청래, 그 다음에 김병기, 그 다음에 서영교,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검찰에서 항명과 징계 대상의 판단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지금 알레르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오직해야 노만석이가 다른 얘기는 일치 안 하고 이거 항명으로 보지 말라 이 얘기를 했겠어요. 이 노만석의 한마디를 무겁게 알아들어라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박정훈 칼럼 4천억 도둑질을 완성해준 최후 조력자는 그분이다. 요거를 말씀드리겠는데 복잡하게 얽힌 대장동 사건의 본질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주범준 하나인 남욱 변호사다. 4천억짜리 도둑질, 성남시에 대한 대장동업자들의 로비가 한창이던 2014년 남욱은 공무원과 나눈 대화에서 이렇게 말한다. 4천억짜리 도둑질을 하는데 완벽하게 하자. 문제가 되면 게이트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도배할 거다.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큰 돈 번 게 아니라 처음부터 4천억을 목표로 범죄 프레임을 짰다는 뜻이었다. 옳은 얘기죠. 한편의 영화와 같은 대장동 사건엔 여러 주역이 등장하지만 그중에서도 원조격이 남욱이다. 그는 36살이던 2009년 법안을 차려서 대장동 개발 수준 전에 뛰어들었다. 법인을 차려서 대장동 개발 수준에 뛰어들었다. 사법연수원을 졸업하자마자 매달렸으니 그에게 대장동은 인생 프로젝트였던 셈이다. 사업이 탄력 붙은 것은 법조 방발 김만배를 끌어들이면서부터
남욱은 또 다른 원조 멤버인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김만배를 전면에 내세워 로비 공작에 나섰다. 남욱은 김만배 영입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증언했다. 팀이 결성되고 최 연장장인 김만배가 보스 역할을 맡았다. 로비가 먹히면서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 계획은 이들이 원하는 구조로 짜여졌다. 건설사를 배제하고 초하위 황수주항을 빼는 등 일당을 위한 맞춤형 공모 기준이 만들어졌다. 2015년 공모 마감 후 단 하루 만에 이들의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이 됐다. 검찰은 일당이 성남시 수뇌부의 로비에 사업권을 따낸 혐의를 찾아내 기소했고 1심 재판부도 유죄로 판단했다. 정상적 행정 절차가 아니라 부패 범죄라는 것이었다. 대장동 일당의 기획은 적중했다. 그것도 목표액 4천억 원의 2배를 초과 달성하는 대성공이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단군일의 최대 수익이라고 하잖아요. 검찰은 이들이 챙긴 부당이익을 7,886억으로 산정했다. 1심 재판부는 여러 이유를 달아서 이 중에 428억 원만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기다렸다는 듯 검찰이 2심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그 이상의 추징금 환수는 불가능해졌다. 나머지 7천억 원은 일당의 수중에게 남게 된 것이다. 몇 년만 감옥에서 고생하면 이들은 남은 인생을 재벌처럼 살 수 있게 된다. 도둑들이 멋지게 한탕 해먹고 끝나는 하이스트 장르 영화도 같았다. 4천억짜리 도둑질엔 많은 조연이 등장한다. 이른바 50억 클럽엔 전직 검찰총장, 특검이며 현직 의원 같은 거물들이 대거 망라됐다. 대장동 일당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50억 원씩 보상받는 구조였다고 한다. 여기에 포함된 K 대법관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재판을 앞둔 시점에 김만배가 대법원을 들락거리며 행선지로 적었던 인물이다. 누군지 아시죠? K 대법관? K 대법관은 이 대통령의 무죄 선고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퇴임 후 대장동 일당의 회사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다. 제가 얘기할게요. K 권순일 대법관이야. 권순일 대법관. 네. 주연급의 법원가는 핵심 조연이 성남시 수뇌부였다. 1심 재판부는 수뇌부가 유동규를 중간 관리자로 삼아서 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결정한 것으로 보았다. 대장동 일당과 수뇌부 사이에 장기간에 걸친 육착 관계가 형성이 됐고 그에 따라 범죄가 이루어졌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수뇌부를 특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누구를 지칭하는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퍼즐을 채워준 것이 검찰이었다. 윤석열 검찰이 촘촘하게 혐의를 찾아내 기소한 터라 일당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 보였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이재명 검찰이 누구도 예상 못한 항소 포기 카드를 던져 대반전의 스토리를 만들었다. 7천억 원 대박이라는 만화 같은 범죄극을 완성시켜 준 것이다. 물론 공짜일 리 없다. 법리까지 어기며 강행한 항소 포기가 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이젠 대장동 일당이 화답할 차례란 뜻일 것이다. 바보가 아닌 바에야 행간을 못 읽을 리 없다. 이미 일당들은 배를 갈아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남은 그동안 대장동 사업권에 성남시장실 지분이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2022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남욱이 폭로하도록 검찰이 연기 지도한 것이라고 하자 남욱은 이 작품은 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라고 맞받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검찰이 배를 가르겠다고 협박했다. 강요된 진술임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사건 초기 검찰이 사진 출석에 1,300여 쪽 녹취록을 제출하며 협조한 정영학도 작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일부 진술을 뒤집었다. 권력의 풍향을 꿰뚫고 있는 일당들에게 항소 포기는 향후 행동 지침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다. 이것을 검찰 법무부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믿을 사람은 없다. 주범 김만배는 과거 공범과의 대화에서 배후에 있다는 그분을 언급했었다. 안면 몰수하고 강행한 항소 포기로 4천억 도둑질을 완정시켜주는 것을 보면서 그분은 확실히 존재한다는 확신을 굳히게 된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 딱 그분이 그분이잖아요. 예, 단군일의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 둔 대장동 개발 사건 그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김만배 지금 여기서 연영한 백광현 씨가 말이죠. 최근에 김만배 녹취록을 땄잖아요. 여기 김만배가 3년만 살고 나오면 돼. 그러면 너희들 사면으로 풀려. 이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2심에서 형이 확 떨어질 거야. 이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남욱한테 했다는 겁니다. 남욱한테. 자, 그래서 이 백광현 씨가 말이죠. 지난 12일 날 녹취를 공개한 겁니다. 이 공개 그분. 민주당이 유동규 본부장을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지만은 실질적 이익을 가져간 핵심 인물은 김만배다. 예, 이렇게 백광현 씨가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남욱하고 유동규 간 대화 녹취 일부를 공개를 했는데 녹취는요 2023년 봄 기존 영영학 녹취록 이후 시점의 대화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녹취에 따르면 유동규가 이재명하고 정진상하고 김용하고 김만배하고 다 짜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남 변호사는 그러니까 넷이 합의를 다 본 것이야 라고 답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남욱은 뭐라고 얘기했냐? 김만배가 자기는 감옥에서 3년만 살 거라고 주변에 많은 말이 했고 3년만 참아라. 대통령 임기 중에 빼주겠다는 식의 교감이 있었던 것 같다고 그랬어요. 교감. 그러면 김만배가 교감 가질 사람이 누구, 뭐 유동규하고 같겠어요? 남욱하고 같겠어요? 정영하고 같겠어요? 당연히 그분하고 같는 것이죠. 그분. 예. 자, 그래서 남욱이가 말이죠. 남욱이가 지난 7일 날 재판에서 한 얘기예요. 유동규가 3년만 산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했는데, 과거 녹취에서는 이 발언의 주체가 유동규가 아니고 김만배요, 김만배. 그러니까 이제 남욱이가 이제 헷갈렸을 수도 있겠죠, 김만배. 자, 그래서 이 백광현 씨 주장은 민주당이 제기한 유동규 검찰 유착설은 허구다. 녹취에서 3년만 살면 된다고 말한 사람은 유동규가 아니고 김만배다. 예, 김만배가 얘기했는데 어떻게 김만배가 진짜 주인공이고 주인공이지 어떻게 유동규하고 검찰이 유착하냐? 김만배하고 검찰이 김만배가 말하자면 다 그분하고 연계된 것이지. 그래서 대장동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챙긴 김만배가 이런 얘기를 반복했다는 점이 확인이 됐다. 그래서 이재명, 정진상, 김용, 김만배 이 네 사람이 사전에 기획하고 합의했다는 정황도 녹취에 담겨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이 무리한 기소 프레임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번에 공개한 내용은 극히 일부이고 실명과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더 있으며 법률 검토 후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 자, 그래서 우리 송원석 의원이 말이죠. 의총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은 이건 대장동 일자에 따놓은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집행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냐. 자, 그래서 대장동 사건의 공모구조와 사면 거래 정황을 드러낸 중대한 단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거 말이죠. 요거에 대해서 이 녹취, 네 사람 거라고 했잖아요. 합작 소설했다는 점을 전 국민 앞에 네 사람이 짜고 만든, 이번 녹취는 이재명, 정진상, 김용, 김만배 네 사람이 짜고 만든 합작 소설이라는 점을 전 국민 앞에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지금 민당은 검찰과 유동규의 유착설을 대상하면서 조작 기소로 주장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마치 조작 기소의 피해자인 양 행동하고 있는데 누가 이런 걸 믿겠느냐. 예, 그러면서 이런 정황 때문에 대장동 항소를 못하게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고, 대장동 일당과 처음부터 만들어놓은 시나리오대로 지금까지 사건이 흘러가고 집행되고 시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렇게 이제 감옥에서 3년만 살면 되고 3년만 참으면 임기 중에 빼주겠어. 이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는 사면을 전준한 거래 의혹이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구체적 진술로 드러난 것이다. 예, 진술로 드러난 것이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지난 8.15 광복절에 이재명이가 조국, 윤미향, 최강욱, 파렴치원들을 한꺼번에 사면할 때 시중에서는 정진상, 김만배, 이화영, 송영길 등 이재명 특검 전 사면설이 받아있다. 이번 녹취 공개는 그 비열한 사면 거래 음모의 빙산 일각이 수면 의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도 몰랐고, 김문희 차량도 몰랐고, 대북 송금도 부지사가 알아서 하니라고 주장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당 원내대표에서는 몇 달 전부터 이미 계엄을 알고서 표결 장애를 일으켰다고 몰아붙이고 있냐. 이 극단적인 내로남불이 바로 민주당의 추악한 민낯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고요. 지금 이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미국의 탄원서 관련 내용은요, 별도 지금 이어지는 방송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대장동 비리의 몸통은 이재명이다. 이재명을 탄핵해야 된다. 대검까지 쫓아가서 항의 규탄대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